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 춤을 배우러 가셨더라고요. 네네. 그 틸리 리브에서. 네. 근데 그 후일담에 의하면 이제 찬호 형이 그날 현타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네. 그거 당연히 현타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소식적인 이제 좀 그래도 춤 좀 추시지 않았나요? 아니 그게 언제적 얘긴데. 아니 그래도 예전 약간 그 가다가 있으시잖아요. 30년 후에 춤추면 잘 출 것 같습니까? 네, 주간 SBL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좀 보는 거는 과연 이번 주는 영주 형님이 좀 재밌는 경기를 이제 들고 오셨는가. 아하. 이게 이제 제 주 관전 포인트인데 제가 한번 쓱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늘 경기 꽤 영주 형이 고심을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요? 네. 왜냐면 이게 경기적으로 꽤 괜찮았었던 경기예요. 라리가 경기 다 살펴보세요. 이 경기가 최고입니다. 네. 네, 카탈루냐 더비. 어쨌든 네, 뒤에 이제 영주 형이 픽한 경기 네네네. 저희가 보도록 하겠고 세리에 먼저 보겠습니다. 나폴리 아탈란타에게 또 패배를 당하면서 계속 이제 무패로 쭉쭉쭉쭉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번 돌에 좀 걸려서 넘어지는 경기가 나왔는데 네. 루크먼 2골 넣고 레테기 저희가 또 이제 지난 이 SBL 때 레테기 얘기를 또 했었는데 네. 레테기가 골을 넣으면서 3대 0으로 아탈란타가 나폴리를 잡아냈습니다. 이 경기- 박찬호의 저주죠. 뭐가 저줘요? 네. 뭐 나폴리가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길 바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탈란타가 이때 또 딱 잡아줬다. 네. 일단은 이 경기는 루크만 쇼죠. 루크먼 원맨쇼다. 루크만 쇼예요. 네. 쇼. 근데 이제 아탈란타 사실 원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어쨌든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나폴리가 잘 그렇죠. 나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가스페니 감독이 좀 장치를 해왔는데 일단은 먼저 이제 얘기를 할 것이 전에 이제 한번 나폴리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게 나폴리가 일단 밀란 지난 주중에 이제 밀란전을 시작으로 해서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강팀들이랑 연전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란, 아탈란타, 주말에 이제 인테르랑 하고 그다음에 로마, 토리노, 라치오는 또 두 번 만나요. 네. 코파에서 한 번 만나고 리그에서 리그에서 한 한 번 번 만나고. 그래서 주중 주말 이렇게 같이 한 번에 묶여 있거든요. 이 일정을 이제 12월 초까지 소화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유벤투스를 제외하고 그렇게 어려운 팀을 만나진 않았어요. 쭉 성적 잘 나왔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때라서 11월이 진짜 중요한 일정이었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로버트카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거든요. 나폴리 입장에서도 이 경기 지난 밀란 주중에서 밀란과의 경기는 밀란도 내부적으로 좀 뭐 잡음도 있고 이슈도 있는 팀이다 보니까 네. 그건 잘 넘어갔어. 로버트카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경기가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했었어요. 또 홈에서 한 경기고 아탈란타도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했었는데 가스페니 감독이 일단 다르게 시작한 건 뭐냐면은 아탈란타가 이제 탑 3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레테기는 당연히 9번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루크만하고 이제 CDK를 이제 구성을 네. 합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는 레테기를 일단 뺐어요. 중요한 거는 노골적으로 이거는 길모어를 저격하는 거죠. 이날 이제 나폴리 네. 중원이 맥토미니, 길모어 그리고 앙기사 이렇게 셋이 나왔거든요. 로버트카가 부상당한 사이에서 길모어가 이제 그 자리에 이제 6번 자리에 나와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길모어하고 파샬리치랑 체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길모어가 이제 어쨌든 굉장히 좀 왜소한 부분이 파샬리치는 있다 보니까. 엄청 큰 선수고 네. 얘는 엄청 작은 선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서 파샬리치가 다른 건 몰라도 얘 진짜 엄청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애고 네. 많이 뛰죠. 예, 그러면서 수비력이 좀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네네. 그래서 그거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폴리의 빌드업을 망가뜨리겠다 우리가. 예, 그거는 이제 의도를 깔고 간 거죠. 네. 그러면서 원래 3-4-3보다는 파샬리치가 이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서 3-4-1-2 형태로 이제 포메이션이 잡혔고 네.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3-4-3으로 나왔을 때는 사실 1대1 대응하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레테기는 무조건 앞에 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형태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3-4-1-2 형태가 되고 나니까 모든 선수들이 나폴리의 모든 선수를 상대로 1대1 매치업을 할 수가 있다. 10명 대 10명으로 이제 싸울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됐던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탈란타가 이제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슈투트가르트 원정을 가야 됩니다. 네네. 근데 가야 되는데 지난번 이제 홈에서 이제 셀틱이랑 경기했는데 그거 0대0으로 비겼거든요. 네. 정말 아쉽게 비겼죠. 아쉽죠. 그걸 이겼어야 되는데 그걸 비겼어. 그래서 지금 챔스에서 무패긴 해요. 근데 1승 2무야. 순위가 아래 좀 내려가 있어. 그러니까 잡을 팀을 좀 더 잡았으면 그렇죠. 지금보다도 무패하면서 순위도 더 높았을 텐데. 셀틱 잡았으면 2승 1무예요. 네. 그럼 성적 되게 좋아. 지금 2승 1무 팀들이 다 그 8위 안에 들어가 있는 맞아요. 그런 정도의 네. 순위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 셀틱 상대로 슈팅을 22개를 때렸어요. 네. 아탈란타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 골을 못 넣었어. 어. 그래서 슈투트가르트 원정에서도 야 이거 승점 어떻게든 간에 하나 따오긴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비기더라도 1점은 좀 따와야 슈투트가르트 원정이 쉬운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레테게의 컨디션을 좀 관리할 필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물론 첫 번째는 당연히 길모 적용이 제일 컸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는 공격에서 이제 주포가 빠지는 건데 그럼 당연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10분도 안 돼서 한 골이 들어가면서 그쵸? 경기가 너무 쉽게 풀렸습니다. 루크먼이 어쨌든 굉장히 초반부에 득점을 올리게 되면서 네. 뭐 나폴리 입장에서는 더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이고. 그렇죠. 사실 근데 이 장면은 나폴리의 수비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좌측에서 이제 올라온 크로스가 이제 우측 반대편 쪽으로 좀 넘어갑니다. 여기서 넘어가고 나니까 수비가 공이 있는 쪽으로 선수들 나폴리 선수들이 다 그쪽으로 쏠려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재차 이제 중앙으로 이제 투입을 시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CDK하고 디로렌초가 이제 매치업이 돼서 이제 경합을 하는데 물론 CDK가 키가 크긴 한데 체격이 막 헤딩을 엄청나게 잘한다 뭐 이 정도는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해도 어쨌든 간에 키가 크잖아. 근데 그게 이제 CDK가 정확하게 못 맞추고 디로렌초가 맞고 뭐 이러면서 이제 뒤로 흘러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장면이 있기 이전에 루크먼이랑 원래는 안기사가 루크먼을 막고 있었어요. 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이 이제 넘어갔잖아. 다시 시선이 쏠려버렸다 그러잖아요. 안기사가 그러니까 마크 한 거를 풀어버리고 자기가 그냥 만약에 공 뺏어내면 내가 공격하러 나가야 되니까 올라갑니다. 루크먼이 그때 되게 똑똑한 게 거기서 풀리니까 풀렸네? 아무 생각 안 하고 바로 박스 안에 하프스페이스로 그냥 진입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누구도 루크먼을 못 봤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볼이 넘어갔을 때 전체적인 나폴리의 마크맨이나 대응이 살짝 무너진 게 이 선제골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한 거네요. 누구라도 체크를 해줬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안기사가 자기가 매점이 놓쳤으니까 야 나 이제 가니까 봐줘. 바꿔라. 그 다음에 아니면 디로렌초가 우측 풀백이니까 쟤 들어오는구나. 그걸 체크를 했었어야 돼. 근데 공이 가운데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디로렌초가 저 공 따내야지 하고 CDK한테 붙는 순간 루크먼은 완전 프리 상태였고 거기서 루크먼도 그냥 공 잡을 생각 안 하고 다이렉트로 그냥 왼발 슛 때려가지고 득점에 성공을 했죠. 물론 이제 기회는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맥토미니가 중거리 슈팅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나왔는데 그게 골대 맞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갔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나폴리 입장에 살짝 불운한 요소였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골대 맞고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점골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이제 사라져버리니까 어려웠는데 사실 그걸 제외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공격 작업에 있어서 파샬리치가 길모어가 공을 잡으려고 하면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괴롭히니까 전반적으로 공이 길모어가 잡았을 때 얘 장점이 뭐야? 시하고 패스 아니야. 그렇죠. 뿌려주고. 근데 이거를 앞쪽으로 보내는 게 굉장히 여기서 딜레이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미 가스페리니 감독의 이 파살리치 배치에 대한 굉장히 좋은 리턴 값이라고 봐야겠네요. 여기서 로버트카가 있었으면 조금 달랐을 것 같긴 해요. 로버트카는 길모어보다 패스는 좀 못해. 대신에 얘는 더 잘 버텨. 애가 좀 단단한 느낌이어서. 사실 막 엄청 큰 선수는 또 아닌데 밸런스가 되게 좋아가지고. 탈압박도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아마 가운데 중앙 쪽으로 더 공을 잘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나폴리는 이제 공을 보내는 게 중앙 쪽으로 좀 공을 보내서 그래서 좀 상대에게 위협을 줘야 되는데 일단 측면으로 돌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좀 더디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작용을 해서 루카쿠에 그러면 롱볼을 줘야 돼. 롱볼을 줘요. 루카쿠가 일반적이면 받겠지. 근데 상대가 히엔이야. 얘도 또 한덩치 하는 애라. 그러니까 나폴리가 공격할 수 있는 수단들이 거의 다 지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야, 이거는 그럼 가스페리니 감독이 경기 플랜을 엄청 잘 짜왔네요. 그렇죠. 엄청 잘 짜왔죠.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는 사실 두 명이서 공격했거든. CDK하고 루크만하고 두 명이서 공격했어요. 이거는 일반적이면 사실 실점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야. 왜냐면 나폴리 수비가 한 5명, 6명 있었거든. 근데 좀 아니했던 것 같아요. CDK가 우측에 몰려 있었을 때 그쪽에서 두 명이 둘러싸거든. 그러니까 둘러싸면 그건 원래 뺏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수비 다 들어와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 라인아웃이 뭐 되든지 근데 그냥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CDK가 너무 편하게 들어와요. 그게 서로 약간 뭔가 이 정도 막았으면 얘 뭐 못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냥 들어와요. 들어오고 루크만 반대편에 있으니까 넘겨주고 근데 여기서도 이게 진짜 되는 날인 게 루크만이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슛을 때리고 그게 들어갑니다. 약간 그 이제 지난 시즌 전 유로파 결승도 루크만의 되는 날이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좀 그런 필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이 경기도. 초반부터 그렇게 루크만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반전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두 골 내줘버리고 그러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시작을 했었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폴리가 더 급해졌는데 이제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다가 우린 카운터 너네 어차피 공 잘 못 돌리잖아. 이거 가지고 되겠어? 우리 카운터 이것만 계속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후반에 들어와서 라스포드리, 그다음에 은공계 같은 선수들 이제 음. 미리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네레스, 시메오네, 그다음에 스피나출라까지 다 넣어 일단. 네. 일단 좀 빠르게 뛸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다 집어넣어요. 지금 뭐 76분 이내로 네. 다 들어갔어요, 5명이. 근데 기회 자체가 별로 안 나와요. 공을 나폴리가 갖고 있어도 그게 어쨌든 박스 안까지 투입이 되고 좋은 위치에서 슈팅을 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오히려 교체카드 네. 운용에 있어서도 아탈란타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다 교체했잖아. 됐어. 우리 봤다. 자, 이제 우리 이제 관리하는 거야. 그리고 레텍이 넣고, 사마라지치 넣고. 그다음에 공격자가 그러니까 루크만 같은 선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격할 수 있는 카드들을 넣어놓고 우리 어차피 카운터 어택만 할 거니까 얘네만 딱 넣어놓고 그다음에 브레시아니니까지 넣어서 공도 돌릴 수 있는 선수 투입해놓고 이거 우리 아까 전반에 하는 거 보니까 패스 한 두세 번만 하면 우리 한 골 더 넣을 수 있네. 진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추가 실제로 시간에 레테기가 골을 더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텍이 너무 대단한 게 와, 이번 시즌 미친 것 같아. 활약상 자체가. 그 짧은 시간 뛰었는데 그거 어떻게든 간에 한 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앞에서 찬호 형이 얘기했지만 이 팀은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좀 이제 주중에 해야 되는 그렇죠. 팀이고 지금 뭐 시간으로만 따졌을 때는 정규 시간 기준 한 15분 뛰었거든요. 네. 15분 뛰면서 경기 감각은 유지를 하고 근데 골까지 넣었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준비한다. 뭐 사실 이것만큼 아탈란타한테 좋은 상황이 없지 않을까. 그렇죠. 너무 최선의 어떤 플랜으로 굴러갔고, 야, 이러면서 이제 나폴리가 오랜 기간 동안 지지 않고 거의 그 중에 다 이겼으니까. 네. 근데 이제 패배를 당하게 됐고, 여기서 이제 인테르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중원만 우위를 쌓으면 이거 간단하다. 나폴리 잡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결론은 이제 네. 인테르의 이제 플랜에 대해서. 아니, 주말에 하잖아. 네. 아니 챔스가 있잖아요 그 전에. 뭐가요? 아스날이랑 하지 않나요? 그거는 제가 네. 봤을 때 그거는 이번 나폴리전보다 중요하지 않아. 악몽의 한 조가 되겠군. 네. 인테르가 지금 챔피언스리그 2승 1무 7위네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인테르는. 아스날전에서 지지만 않으면 돼. 승점 1점만 따오면 돼. 왜냐면 찬호 형이 홈에서예요, 그리고. 네, 찬호 형이 얘기한 대로 지금 이제 3승 달리고 있는 팀 두 팀 빌라 리버풀이고 그 밑에 8위 딱 9위까지 형성하는 팀들이 다 2승 1무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지금 약간 옥신각신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네, 리그는 다르죠. 지금 리그 나폴리하고 1점 차고 나폴리가 이번에 아탈란타한테 덜미를 잡히면서 이번 주말에 승리했던 인테르가 1점 차까지 추격을 한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 주말 경기에서 나폴리 잡으면 뒤집죠. 잡아내면 바로. 뒤집을 수 네. 있으니까. 나폴리를 상대로 할 때는 결국 미드필더들 특히나 이거 길모 그냥 저격해가지고 구성을 하니까 안기사도 로보트카는- 바보가 되더라. 그러니까 로보트카는 부상에서 언제 돌아오는데요? 밀란전부터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이 경기도 못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러면 인터밀란전도 조금 봐야 되긴 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컨디션을 봐야죠. 그렇죠. 뭐 나폴리는 유럽 클럽 때문에 아무 데도 안 나가기 때문에 여기 쉴 거 아니에요? 네. 네. 차란으로도 이제 복귀전 했거든요. 네. 잘하더라. 아니 뭐 찰은 뭐 항상 잘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로버트카도 약간 걱정은 됩니다. 아 와서 바로 갑자기 돌아와서 잘할까 바로 봐. 잘하면 네. 그럼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상 복귀 했는데 그 텀 없이 바로 그냥 경기 템포 적응하고 이런 선수들도 있으니까. 옛날에 티아고도 그랬듯이. 네, 뭐 로벤 같은 경우도 뭐 그랬었고. 그리고 솔직히 아체르비 있으면 루카쿠 별로 걱정 안 되거든요. 원래 음. 그런 루카쿠가 그런 수비수들한테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네. 별로 걱정은 안 돼요. 네. 나름 인테르도 색깔이 확실히 있는 팀이라. 좋습니다. 나폴리와 아탈란타가 잡아내면서 이제 1위가 나폴리, 2위가 인테르, 그리고 3위가 아탈란타 구도는 이제 계속 잡혀가게 됐고요. 네. 이제 인테르 아스날 그리고 인테르 나폴리 경기까지 여러분들 즐겁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데스리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르트문트랑 라이프치히 경기가 있었고, 도르트문트가 라이프치히 이거 시즌 첫 패죠. 네, 라이프치히는 리그 예, 첫 패. 선두 경쟁에서 바이에른 뮌헨하고 계속 같은 승점을 유지하고 있다가 네. 이번에 첫 패배를 당했고 뮌헨은 운ion을 잡았죠. 네. 다시 분데스리가는 이제 뮌헨이 확실하게 1위 자리를 좀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먼저 셰스코가 골을 넣었는데 바이어 그리고 기라시가 또 연달아서 이제 골을 넣게 되면서 2대1로 도르트문트가 역전승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경기 전에 도르트문트가 당연히 질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누리사인 감독의 경질서열까지도 지금 일단 이미 진작에 나오고 있고 이번 저 라이프치히전만 봐도 경기 내내 도르트문트 수뇌부를 잡아줬거든요. 네. 누리사인의 그 사슴 같은 눈망울이 보이더라고요. 감독에게 사슴 같은 눈망울이 보이는 순간 약간 경질 시그널이 왔다는 뜻인데 되게 언제 봤죠? 예전에 마르코 실바 에버튼 경질할 때 그때 가장 그 눈망울이 많이 비춰졌었어요. 어쨌든 이 도르트문트 라인업이 앞서 말씀드렸던 누리사인의 위기도 위기지만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일단 코벨 골키퍼 부상, 이번 경기 그래서 마이어 선수가 마이어가 나왔네요. 리그에서 첫 출전이었고 엠레잔이 센터백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엠레전 센터백 근데 옛날에도 네. 했잖아. 공동했었어요. 하긴 해요. 네. 문제는 어쨌든 부상으로 인한 임시방편이라는 거죠. 여기에 파스칼 그로스가 오른쪽 풀백을 맡습니다. 이 또한 수비진이 뎁스가 그만큼 너무 얇아졌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라이프치히는 3-4-3 형태로 경기를 준비했는데 올 시즌 로제 감독의 라이프치히가 백3와 백4를 되게 여러 차례 오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3-4-3이었어요. 헤이르트라이다, 오르반, 클로스터만. 주목할 점은 헤이르트라이다가 이때 왼쪽 센터백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고 누사가 왼쪽 윙백, 그리고 베르미렌, 아이다라, 헨릭스가 4명의 윙백과 중앙 미드필더 2명, 스리토비, 세슈코와 오펜다, 그리고 바움가르트너 이렇게 3명이 배치가 됐는데 여기도 사실 부상자가 좀 있죠. 누케바, 라움, 슐라거, 사비 시몬스까지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 빠졌지만 그래도 이탈자가 도르트문트가 너무 많고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이거는 쉽게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뭐 아데예미, 양쿠토, 뭐 조반니 레이나 못 나오고 질레 못 나오고 그쵸. 리에르손 못 너무 나오고 많아. 엄청 많이 못 나왔네. 그 라이프치히전 전까지 3연패였어요. 중간에 장크트 파울리를 잡아서 그렇지 우니온전까지 진 거 생각하면 5경기 4패였습니다. 네. 너무 성적이 안 좋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확실히 라이프치히는 오펜다, 세슈코의 개인 능력들이 엄청나요, 진짜. 특히 오펜다는 단순히 직선적으로 뒷공간만 파는 게 아니고 내려와서 측면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누사나 세슈코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도 적재적소에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지친 기색이 전혀 없어서 보면서 참 놀라웠고 당연히 라이프치히가 초반에 분위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도르트문트가 이전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돼서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 도르트문트의 빌드업은 정말 많이들 생각하는 4-3-3의 정석 같은 구조였어요. 근데 풀백의 전진보다는 풀백은 조금 더 아래쪽에서 뒤를 받쳐주고 윙들과 중앙 미드필더가 같이 합세해서 공격을 나가는 그런 구조를 좀 보여줬는데 기존에 이 도르트문트가 엠레잔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봤을 때 미드필더에서 볼 소유가 아예 안 돼서 그 경기 정말 답답했거든요. 네. 엠레잔이 늘 투박하고 볼 관리를 잘 못해주는 문제점이 있죠.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은메차가 기용이 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근데 이 문제가 아예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르트문트의 공격이 대부분 롱패스에 의존을 하는데 근데 이번 경기는 그게 붙었습니다. 롱패스에 의존하는 게 이전에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그 롱패스가 매번 안 풀렸어요. 근데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분데스리가 최소 실점 팀이었던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그 도르트문트의 롱패스가 기가 막히게 통했습니다. 얻어 걸린 건가요? 아니면은 계획적으로 해서 다음 경기도 만약에 잘한다면 이건 좀 계획에 좀 뭔가 힘을 좀 실어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사실 누리사이는 아직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어서 어렵죠. 이번 경기와 별개로 조금 얻어 걸린 감은 있다고 생각해요. 이날은 보니까 이제 약간 2-3 형태로 이제 계속 좀 주도를 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슐로터백이나 뭐 아니면 그로스 그리고 마이어도 봐야 돼요. 마이어가 코벨이랑 비교하면 마이어가 빌드업을 더 잘합니다. 오히려 발명에 네. 있어서는 더 괜찮다. 오히려 마이어가 나오면 롱패스로 볼을 상대 진영에 보내는 거는 훨씬 더 도르트문트가 능숙한 면이 있고 제가 여기서 약간 좀 얻어 걸렸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잘한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일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라이프치히가 이날 전반 전술이 실패했어요. 접근 방식이 실패였다. 처음에 3-4-3 형태로 나갔는데 뭐 라이프치히 하면 당연히 압박을 하잖아요. 이번 경기도 도르트문트가 롱패스를 뿌릴 때마다 위에 선수들은 다 압박을 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수비와 공격의 분리 형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갭이 많이 벌어졌구나. 중앙이 텅텅 비었어요. 심지어 아이다라랑 이 베르미렌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위에 올라가서 압박을 하면 중앙은 숫자가 더 적어지잖아요. 그쵸? 3-4-3 형태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3톱의 윙포워드들이 조금 더 상대 풀백에게 달라붙을 때가 많고 중앙을 원톱 한 명이서 오펜다가 왼쪽으로 빠져주면은 세슈코 한 명이서 이제 상대 센터백이랑 은메차까지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에서 한 명은 더 올라와서 압박을 해야 되고 그게 아이다라일 때가 있고 베르미렌일 때가 있었던 거죠. 번갈아 가면서 올라오는데 문제는 그럴 때 3선이 숫자가 너무 적어지니까 도르트문트가 롱패스를 올리고 기라시가 이거를 받아서 바로 미드필더에게 뒤쪽으로 볼을 내주고 그 기라시의 패스를 받은 미드필더가 기라시의 연계를 통해서 볼을 잡으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게 매번 도르트문트에서 반복되고 있는 공격 구조인데 이게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라이프치히가 미드필더가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네네. 중원이 완전히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도르트문트의 그런 뭔가 롱볼 전개가 꽤 잘 통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라이프치히가 전반전 중반부터 전술을 바꿨어요. 4-4-2가 됐습니다. 4-4-2. 네, 그러면서 헨릭스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 헤이르트라이다 선수가 오히려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이동을 했죠. 여러모로 이제 위치를 좀 바꿔주면서 조금 더 이 도르트문트의 4-3-3 형태에 대해서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인 아이다라와 베르미렌 선수가 브란트와 자비처를 막으려고 이제 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압박 기준점도 낮추고 일단 상대의 롱패스 전개를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쓰자. 너무 우리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 롱패스를 받았을 때 뒤에 숫자가 부족해지고 또 그럴 때 기라시가 연계 한번 잘해주면은 도르트문트가 바로 공격 기회를 살리니까 라이프치히도 그때부터 조금 신중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도르트문트가 이거를 또 풀어나왔는데 자비처의 장점은
활동량이잖아요. 네. 가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 선수가 빠져줄 때가 있어요. 근데 자비처를 막아야 되는 선수가 위치상으로는 베르미넨 선수인데 자비처가 터치라인 따라서 오른쪽으로 빠져 있을 때는 중앙 미드필더인 베르미넨 입장에서도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될지 답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바이어 선수는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해 있고 물론 여전히 도르트문트가 바이어를 잘 쓰고 있는 느낌이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이날 준비됐던 자비처와 바이어의 이 스위칭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중앙 미드필더의 1대1 압박을 그래도 벗어나오는 상황들이 제법 잘 연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라이프치히가 또 코너킥도 하나도 못 얻었어요. 그날 그냥 이날은 수비 전술이 1차적으로 패착. 네. 중앙 미드필더가 안전히 비면서 도르트문트가 롱패스 전개를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먼저 노출을 시켰고 그래서 중간에 백포로 전술을 바꿨는데 그래서 조금 도르트문트의 롱패스를 대비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공격 전개에 있어서 라이프치히가 도르트문트의 압박이나 이미 넘어간 흐름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도르트문트가 흐름을 쥐고 가고 있었는데 웃긴 건 그런데도 선제골을 또 라이프치히가 넣었어요. 네, 세슈코가 넣었죠. 네. 왜냐면 지금 라이프치히 기록을 저도 좀 보고 있는데 형철이 얘기해가지고 코너킥이 아예 없었고 아예 없어요. 코너킥 아예 없는 경기가 좀 귀한 경기거든요. 그리고 일단 빅 찬스가 없네. 아예 없죠. 네. 근데 딱 하나 역습. 이것도 이제 그 오펜다와 세슈코의 개인 능력이 빛났는데 오펜다가 뒤꿈치로 힐패스를 주고 그걸 세슈코가 건네받아서 골대 상단 보고 그냥 골키퍼 위로 그냥 차버리는 굉장히 강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이 장면은 라이프치히 투톱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개인 능력은 물론이지만 도르트문트 수비도 잊을만하면 항상 실수가 나와요. 한 번씩 이런 네. 점에서의 리스크가 이제 발생을 한다. 엠레잔이 오펜다한테 쉽게 따라 나갔고 문제는 커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슐로터백이 리플레이 보면 또 그 수비수들 실수 있잖아요. 오프사이드 어필하려고 손 들다가 자기 그 앞에 뛰어들어가는 세슈코를 더 빨리 쫓아가지 못한 거예요. 슐로터백이 결국은 올 시즌 좀 이것저것 좀 어려운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 수비 커버에 있어서 엠레잔 슐로터백이 결국 이쪽이 좀 뚫리는 한 번의 상황이 그대로 좀 실점이 됐고요. 다행히 3분 만에 바이어가 세트피스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이건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그로스가 코너킥을 올렸고 은메차가 헤더. 여기에 이제 바이어 선수가 방향을 돌려놓으면서 드디어 올 시즌 분데스리가 첫 골이 들어갔고요. 드디어입니다. 바이어를 호펜하임 때랑 다르게 오른쪽에 쓰니까 지금 바이어를 쓰는 법을 여전히 이 누리사인 감독이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도 사실 기대 엄청 많이 받았었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바이어도. 공격 쪽의 보강은 어떻게 본다면 바이어의 기대를 굉장히 갖고서 보강을 한 거니까. 여전히 쓰임새를 못 찾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그 바이어를 좀 써보려고 바이어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자비처가 측면으로 빠지는 자비처가 상대 압박을 풀어나오고 좀 더 측면의 공간을 많이 만들었는데 대신에 바이어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이날 뭐 경기 내용적으로 많이 돋보였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영향력이 높았던 건 아니다. 네, 대신 딱 하나 1골 1도움이라서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평점은 높다. 그리고 두 골 모두 관여했기 때문에 네. 예전에 덴벨레가 이런 짓 많이 했죠. 덴벨레. 네. 덴벨레가 바르셀로나 덴벨레죠. 볼 계속 빼앗기다가 한 번 올렸는데 그게 골로 연결되면서 도움 하나 적립. 뭐 이런 경우가 있었죠. 후반전 분위기도 아까 총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 똑같았어요. 도르트문트의 긴 패스 전개는 계속 빠르게 시도가 됐고 라이프치히는 이날 그 세트피스 실점 장면에서도 결국 헤더 싸움에서 밀렸듯이 수비진도 뭔가 불안해 보였고 압박도 시원하게 나가자니 계속 도르트문트의 롱패스가 신경이 쓰여서 압박을 나가는 데에도 계속 한계가 발생하고 그거네. 로제 감독이 우습게 본 거야. 누리사인을요? 얘네- 내가 이 나보다. 팀 맡았을 때도 별로였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저 팀은 안 돼. 저 팀은 제껴. 야 우리 저 팀은 안 팀 돼. 집중해. 야 우리 하는 대로 하면 돼. 이거야. 아니 그래서 그랬을지도 이게 모르겠네요. 이게 뭐 네. 후반전 분위기도 이제 비슷했다고 네. 생각을 했지만 지금 뭐 전체적인 그 수치를 봐도 슈팅도 20대 7로 도르트문트가 훨씬 잘했고 유효 슈팅도 7대 3.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공격 지표나 이런 거에서 도르트문트가 진짜 좀 이길 만한 경기를 했네. 맞아요. 그러니까 로제 감독이 석이 나간 거죠. 그죠. 이거 뭐야? 이거 아닌데? 얘네 롱패스가 왜 이렇게 잘 통해? 그치, 이러면서 그치. 놀란 거지. 원래는 안 되던 건데. 반대로 도르트문트는 동기부여가 제대로 돼 있었습니다. 후반에는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오히려 더 압박에 힘을 더 실었는데 그게 더 효과를 보면서 라이프치히의 전진이 완전히 억제를 당했어요. 여기에 이제 라이프치히 중앙 미드필더 아이다라가 후반전 64분에 부상으로 교체아웃까지 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라이프치히는 이 상황에 찬물을 더 끼얹는 거죠. 주전 미드필더, 어쨌든 선발로 뛰었던 미드필더가 또 빠지게 된 상황이 됐으니까 분위기를 살려서 도르트문트가 바로 골을 넣었고요. 바이어의 측면 쪽 크로스, 벤세바이니가 앞쪽으로 침투해서 수비를 좀 끌어줄 때 기라시는 뒤쪽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크로스가 절묘하게 수비를 넘어서 기라시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뒤에 있던 기라시가 그대로 헤더골을 넣으면서 2대 1로 도르트문트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도르트문트 뭐 위기를 계속 반복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승리를 또 거뒀고 다음 경기에서도 이러한 플랜이 조금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경기력이 올라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되는 라리가 사실 이게 스코어로만 놓고 보면은 그냥 바르셀로나가 되게 쉽게 이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카탈루냐 더비 예상외로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됐다. 네. 라고 봤습니다. 사실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른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은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경기가 됐어요. 에스파뇰이 4-2-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면서 네. 중원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을 했는데 압박의 강도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공격할 때 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 오른쪽에 라민 야말, 그리고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공격형 미드필더가 올라가는데 이제 다니 올모가 올라가죠. 네. 그리고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하피냐가 들어오고 발데가 올라가면서 공격수를 5명을 두는데 이 경기는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압박이 좀 느슨하다 보니까 페드리도 올라가서 공격 숫자를 늘립니다. 오히려 이제 마르카사도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네. 전 선수가 다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카사도는 포백 앞에서 이 포백을 보호하는 역할을 계속하면서도 패스 지원을 해줬고요. 네. 그 가운데 이제 바르셀로나가 계속해서 상대 골문을 두들기다가 선제골을 넣게 되는 거죠. 전반 12분에 왼쪽 라인에서 라민 야말이 아웃프론트로 기가 막히게 밀어줬고요. 그 가운데 다니 올모가 수비 라인과 같이 있다가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원터치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르셀로나 이선이 다 잘해요. 다 잘해요. 사실 뭐 페드리도 이제 뭐 약간 아래쪽 뭐 위쪽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페드리 뭐 너무 잘하고 하피냐 말할 것도 없죠. 네, 다니 올모가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제골 넣는 장면도 좋았고, 그리고 다니 올모가 31분에 중거리 슈팅으로 넣는 골도 좋았는데, 한 20분 있다가 또 바로 넣었죠. 네, 올 시즌 부상이 좀 있잖아요. 네. 리그 5경기 출전해서 5골입니다. 오. 그러니까 한 다니 경기당 한 올모도 골. 네, 출전 시간 대비 득점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올 시즌 바르셀로나 좀 되는 팀 느낌도 되게 센 것 같아요. 근데 공격의 3인방 레반도프스키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했지만은 위력적인 슈팅 많이 보여줬고요. 에스파뇰의 조안 가르시아 골키퍼가 레반도프스키에게만은 실점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의 슈팅이 너무나 아름다운 슈팅들이 많은데 그걸 막아내더라고요. 네. 그런 애들이 좀 네, 있죠. 여하튼 레반도프스키도 이 경기에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해줬고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팀의 2번째 골 카사도의 패스가 상대의 1선부터 3선을 다 뚫어버립니다. 요즘 카사도 되게 좋죠. 네, 카사도 정말 좋습니다. 카사도의 이 전진 패스가 들어가면서 하피냐가 뒷공간으로 들어가고 골키퍼 앞에서 원터치로 또 마무리 짓거든요. 그러면서 2대0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니 올모가 발데의 패스를 받아서 박스 바로 앞에서 중거리 슈팅으로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림 자체가 아름다운 골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이 3대0으로 마감이 되는데 전반전 모습을 봤을 때는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다니 올모, 라민 야말 모두 제 역할을 해줬다. 네. 왜냐하면 라민 야말 도움 하나 했고요. 다니 올모 2골 넣었고요. 그리고 하피냐는 1골을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전반전에는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하면서 모두가 제 역할을 해주면서 3대0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반전까지만 또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이거 후반 끝난 무난하겠다. 경기야. 그냥 끝난 네. 경기. 끝난 경기라는 네. 느낌이 네. 들었어요. 3대 0인데. 그런데 후반전에는 분위기가 바뀌어요. 일단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주중에 지베지다하고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선수 교체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그 가운데 선수 교체를 단행할 때 다니 올모와 카사도를 빼고 페르민하고 더용을 넣습니다. 그럼 이제 카사도의 그 자리를 이제 더용이 내려가 주면서 네. 하게 되고 올모가 했었던 그 역할을 이제 페르민이 네.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론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미드필더에서의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공격과 미드필더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그리고 에스파뇰 입장에서는 전반전과 다른 조금 더 강력한 압박이 나오기 시작했고 스피드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파뇰의 마놀로 곤살레스 감독이 결국은 4-4-2로 바꿉니다. 4-4-2. 네, 체디라를 62분에 투입하면서 4-4-2 형태로 바꾸고요. 네. 그리고 추격하는 골을 기록하게 돼요. 에스파뇰이 이 골 넣기 전에 2골을 넣긴 넣었어요. 네. 그 2골이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거든요. 역시 바르셀로나의 또 이 아니 아주 올 날카롭게.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에선가 13골인가가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대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실점한 게 13골 네. 정도가 이제 취소가 됐다는 취소가 거죠. 돼. 그 정도로 이제 수비 쪽에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굉장히 잘하는데 여기서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뭐죠? 옵사이드 제도 없애줘. 노를 모드로 가자. 네. 돌을 모든 노를 모드 가면 이건 뭐 피해보는 팀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만큼 올 시즌 바르셀로나는 뭐 이니고 마르티네스와 미친 거 같아 이거. 네. 옵사이드 트랩을 요즘 이렇게 쓰는 팀 없거든요. 진짜요. 근데 이거를 또 다 성공을 시키고 있으니까 네.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오프사이드 트랩에 대해서 27분에 조프레가 나온 골은 오른쪽에서 알 힐라리가 들어갈 때 아 이거 오프사이드 같다 이런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런데 58분에 테로가 나온 골은 조프레가 들어갈 때 아 이거 동일선상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VAR로 확인한 결과 머리 반쪽이 먼저 나왔습니다. 진짜 그 미세한 차이 이거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뚫리는 건데 와. 이거를 계속 막아내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하네요. 그래서 준이 형이 중계 중에 네.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 이 트랩은 VAR 덕도 많이 보고 있다. 이 이야기도 이해는 돼요. 그쵸. 만약 네. VAR 없던 시대였으면은 저는 이거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넘어가는 못 장면이 보지. 많죠. 머리 못 쪽 볼 앞선 수가 건 진짜 있을 못 거예요. 보죠. 네. 저는 근데 사실 그건 있어요. 솔직히 그런 것들은 네. 이게 옵사이드를 동일선상이라는 걸 왜 추가했어? 동일선상인데 더 공격적으로 추가하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어. 근데 이거나 머리 요만큼 나간 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그게 이제 좀 넘어가야 된다. 그건 동일선상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룰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다 맞지. 다 나간 거 나간 그쵸, 거지 그쵸. 그게. 어차피 네. 그걸로 다 골 넣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근데 사실 동일선상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없다시피 동일선상이라는 하죠. 게 생기기가 어려워졌지 그쵸, 이제는. 그래서 어. 저는 이거는 한지 플릭 감독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가져갈 수 있는 네. 메리트를 최대한 챙기고 있다. 영리해요 진짜. 네, 이 쿠바르치가 이야기를 했는데 VAR로 오프사이드 여부를 볼 때 느낌이 온대요. 아 이거 오프사이드다. 아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자기는 이 장면이 오프사이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많이 또 익숙해지고 네. 했나 보네. 훈련을 엄청 한다고 하잖아요. 오프사이드 트랩에 대해서. 네. 그런 모습이 나왔고 다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전반전과 다른 후반전, 에스파뇰이 후반전을 지배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좌우 측면 공격이 굉장히 위력적이었습니다. 조프레하고 테헤로. 테로. 그리고 크라리 중앙 쪽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움직임도 좋았고요. 결국 하비 푸아도가 추격하는 골을 넣었기 때문에 하비 푸아도의 활약도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수비 쪽에서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놓치는 장면들이 전반전에 나오면서 결국 실점으로 연결된 게 발목을 잡았다고 보면 되겠고요. 네.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오프사이드 트랩이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전진 패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측면에 한 번 갔다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이렉트하게 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거쳐가는 패스나 이제 이런 것들. 제가 바이에른 미넨전에서의 실점 장면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바이에른 미넨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결되고 왼쪽에서 이제 중앙 쪽으로 가면서 해리 케인이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물론 해리 케인의 환상적인 마무리이기 때문에 골로 연결되는 장면이긴 하지만 측면을 흔들면서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됐고 에스파뇰의 골 장면 같은 경우에도 왼쪽 라인에서 조프레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크랄에게 연결하고 크랄이 반대편으로 연결하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하비 푸아도가 마무리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어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한 번에 들어가면서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측면에서 연동해서 깨고 들어가서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선수들을 그러니까 이날 했었던 플레이로 인해서 이제 바르셀로나를 뒤에 상대하는 뭐 주말에 소시에다드라든지 이런 팀들이 조금의 힌트를 좀 얻을 수도 있겠네요. 네, 측면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힌트를 좀 얻을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바르셀로나가 소시에다드라든가 비아레알 같이 라인을 올리는 팀을 상대로 네. 또 강한 면모가 있는 팀이니까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바르셀로나도 수비 쪽에서 이 오프사이드 트랩이 계속해서 효과를 보고는 있지만 네.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음. 그래서 수비 쪽에서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경기 끝나고 나서 한지 플릭 감독이 전반전은 뜻대로 이루어졌지만 후반전의 집중력, 압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다. 오히려 뭐 바이언전이나 레알 마드리드전보다도 후반전만 놓고 봤을 때는 꽤나 고전하는 흐름이 네. 바르셀로나가 나왔잖아요.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요일 경기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힘을 더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마놀로 곤살레스 감독의 인터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마놀로 곤살레스 감독이 자랑스러운 이미지를 남겼다고 단언할 수 있다. 우리는 전반전 이후 3대0 상황인데 팀이 가라앉는 것이 정상적이었지만 후반전에 우리는 아주 잘 싸웠고 우리는 에스파뇰이고 우리 자신을 바보로 여기면서 여기서 나갈 수는 없었다. 떠날 수는 없었다. 전반전에 자신들이 조금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쫄아서 제대로 압박을 못했다.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도 있었고 네. 후반전은 압박이 이루어지면서 측면의 속도가 살았고 그리고 한 골에 멈춘 게 너무 아쉽다. 만약의 경우 2골 넣었으면 이 경기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것이다. 그 정도의 이제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경기 결과는 에스파뇰이 1대3으로 패배했고 네. 리그 3연패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에스파뇰은 이제 계속 강등권 경쟁을 지금 하고 있죠. 네. 한 끗 차로 지금 그래도 빗겨가 있긴 해요. 17이니까. 하지만 1점 차입니다 지금. 그리고 카탈루냐 더비에서 워낙에 바르셀로나가 강하긴 하지만 또다시 이제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두면서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네, 바르셀로나는 이제 주중에 지베즈다 원정 그리고 주말에는 또 소시에다드라는 또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있을 경기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의 이슈 저희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뭐 앞서서 도르트문트와 라이프치히 경기를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말 국내 팬들에게는 또 상당히 기대되는 매치업이 있었죠. 바이에른 뮌헨과 우니온 베를린. 네. 김민재와 정우영의 코리안 더비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기 메인은 아무래도 이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가 좀 더 많긴 했지만
이 코리안 더비에서는 어떤 활약을 했는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 두 팀 또 두 선수에게 아무래도 눈길이 좀 많이 갔을 텐데 네, 김민재 선수 얘기를 먼저 해보죠. 김민재 네. 선수 좀 어땠나요? 아유 이날 대단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 조금 놀랐던 게 첫 번째로 놀랐던 거는 노이어가 돌아왔다. 노이어는 물론 매 경기 뛰고 있었죠. 근데 선방 능력이 안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기는 물론 마지막 장면은 오프사이드로 어차피 취소가 됐을 장면이긴 한데 그래도 되게 위력적인 슈팅을 노이어가 아주 멋진 선방으로 막아냈어요. 그게 이번 경기에서 두 번이 딱 있었는데 노이어가 혹시 살아나나 약간 이런 느낌을 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선 좀 그게 놀라웠고 또 하나는 아마 이거는 우니온 베를린이 롱패스를 잘 올리는 팀이어서 콤파니 감독이 조금 참고를 한 것 같긴 한데 다른 때보다 후방의 숫자를 좀 더 남겨놨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가 내려가 있었어요. 아니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만약에 뭐 못 올라간다 싶을 때는 반대편의 풀백이 또 대신 내려가서 아니면 팔리냐 선수가 또 내려가 있는 형태로 그냥 센터백들과 같이 라인을 형성해서 그래도 후방의 숫자가 2명만 남아있지 않게끔 유도를 좀 해줬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알폰소 데이비스나 뭐 팔리냐가 좀 위쪽의 포지셔닝을 잡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우니온 베를린도 당연히 미네는 상대로 미치 수비를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비와 상대 공격수들 간의 2대2 싸움이 이제 조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2대2 상황을 우니온 베를린이 롱패스를 올릴 때마다 김민재와 오파메카노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다 막아냈습니다. 진짜 다 막아냈어요.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 컨셉이 3톱을 이 팀이 쓰는 편이에요. 정우영 선수 그리고 올 시즌 폼이 가장 이 공격진 중에선 좋은 홀레바흐. 이 롱패스가 조금 우선시되는 경기에서는 이제 조르당 시바체우 선수를 원톱에 좀 쓰는 경향이 있는 우니온 베를린인데 정우영 선수가 이 3톱이 이렇게 딱 구성될 때 대부분 정우영은 미드필더로 많이 내려옵니다. 볼을 좀 넘겨받아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그때 다른 나머지 2명의 선수들이 침투해서 파고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걸 이제 정우영 선수를 가 내려오는 움직임을 통해서 나머지 2명이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중요한데 그때 딱 그 2명의 선수에게 롱패스를 뿌리면 경합을 이겨야 그래야 이제 우니온 베를린 공격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니온이 거의 다 졌어요. 그걸 다 막아낸 게 김민재와 오파메카노이기 때문에 노이어도 김민재도 오파메카노도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 뭐 팔리냐 특히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날 좀 좋은 수비 많이 했었죠. 뭐 라이프치히도 졌고 그리고 네. 미넨이 이제 독주 체제를 굳히는 가운데 김민재 활약상 뭐 너무 좋았고 뭐 지긴 했지만 이거 우니온 베를린 입장에서 정우영 선수는 좀 어땠나요? 정우영 선수가 배치될 때는 딱 그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 선수가 어디에 뛰느냐에 따라서 왼쪽을 뛰는지 오른쪽을 뛰는지 그 팀의 측면 공격을 최대한 지우려고 정우영 선수가 악착같이 달렸습니다. 네, 특히 뭐 이날 경기는 그냥 거의 이제 사이드 위주에서 네. 히트맨이 좀 많이 잡히긴 했네요. 이날은 이제 왼쪽으로 크버페이트와 레이트 선수가 같이 센터백 윙백으로 왼쪽에 나와서 네. 이 보통은 톨로테 선수를 왼쪽 윙백으로 쓰는데 오히려 레이트 선수를 윙백으로 세운 거 보면 제가 볼 때 왼쪽 공격 상대의 오른쪽 공격은 레이트와 크버페이트로 막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졌고 반대편은 트리멜 선수가 37이라서 워낙 나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트리멜 한 명에게는 이 수비를 맡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배치가 돼서 어떻게 보면 트리멜보다도 더 많이 트리멜을 좀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수비가담 역할을 좀 부여받은 건데 정우영은 나름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정우영 괜찮았다. 네, 알폰소 데이비스 끝까지 쫓아가지고 최대한 수비 커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코망의 속도를 트리멜이 어떻게 제어할 수는 없었다. 왜냐면 결국 코망과 트리멜이 미치상 어쩔 수 없이 1대1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트리멜이 뚫렸거든요. 그래도 정우영 선수 활동량 보여줬고 이 상대를 압박할 때도 계속 중앙을 분주하게 움직였고 볼 터치나 연결해주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우영 선수가 괜찮은 몸놀림을 보였기 때문에 이날 뭐 지금 폼업 평점으로는 정우영 선수가 우니온 베를린에서는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날 우니온 베를린의 기본 공격 자체가 50대 50 경합에서 지는 순간 완전히 이제 깨지는 거고 8경기 5실점을 했던 팀이 한 경기 3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경기에서 사실 누구를 뭔가 좀 긍정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정우영 선수는 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코리안 더비에서 두 선수의 활약은 뭐 정리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참고로 김민재, 정우영이 68분, 69분 거의 이제 뭐 동시에 이날 경기는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경기 결과 자체는 바이언이 3대0으로 이기면서 이제 단독 선두 체제를 굳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좀 축구 외적인 이슈긴 한데요. 스페인 지역에 지금 홍수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어요. 특히 네. 이제 발렌시아 지역에 1973년 일어났었던 그 홍수 이후로 최대 피해라고 하는데 이게 초반부에는 그 사망자가 63명 정도로 이제 집계가 좀 됐었다가 지금 가면 갈수록 사망자나 좀 그런 부상자가 엄청 늘어나고 네. 있다고 하죠. 지난 29일이죠. 네. 기습폭우로 인해서 최소 21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망자는 추후 더 늘어날 거라고 해요. 지금 시신도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내에서는 이게 천재지변이냐 아니면 인재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스페인 국왕부부가 현지에 갔을 때 진흙을 얻어맞으면서 살인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비판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여하튼 그걸 떠나서 이번 이 폭우 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제대로 대처하기는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네. 비가 집중돼서 근데 이제 내리다 재난 보니까. 문자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늦게 갔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비판이 굉장히 큽니다. 여하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페인 다나 폭우 참사가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발렌시아를 포함한 남동부 지역은 지금 참사로 축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7경기가 연기가 됐어요. 라리가 경기는 2경기인데 비아레알과 라요 바이카노 경기, 발렌시아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인데 비아레알도 발렌시아 주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2경기 라리가는 연기가 됐고요. 여자 1부 리그 경기도 2경기 연기가 됐고 하부 리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3경기가 또 연기가 됐습니다. 레반테와 말라가 같은 경우에도 네, 레반테가 맞아요. 발렌시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가 됐죠. 그리고 이번 이 라리가 12라운드 시작할 때마다 모든 팀이 추모를 했고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줄리아노 시메오네 같은 경우에는 골을 넣은 다음에 추모하는 세레머니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 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감독들이 인터뷰할 때 이번 라운드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일정 중단. 이건 문제가 있다. 네. 뭐 시메오네 감독 같은 경우에도 아니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미친 짓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요. 한지 플릭 감독 같은 경우에도 불만을 토로하긴 했습니다. 네. 바르셀로나의 페란 토레스가 발렌시아 출신이잖아요. 네. 물론 페란 토레스는 부상이기 때문에 경기에 출전할 수 없지만 바르셀로나가 홈 경기를 치를 때는 부상을 입은 선수들도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페란 토레스가 한지 플릭 감독에게 너무 힘들다. 심적으로. 네, 이제-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래서 경기장을 좀 가지 않게 허락 좀 해달라고 했고 한지 플릭 감독이 나는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발렌시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발렌시아의 추모 게시물을 공유했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시체도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 라운드에 축구를 하는 게 맞았느냐. 축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순간 집중이 되면서 골이 들어가면 환호가 나오고 즐거움을 표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대처가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아픔을 좀 많은 구단들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팬들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모든 구단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뭔가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을 통해서 기부금을 모으고 있고 구호 물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예를 들자면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부 사이트를 만들어서 기부금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 경기를 치렀잖아요. 네. 홈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구호 물품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곳을 또 마련하고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곳을 또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미리 이제 기부금을 준 구단도 있지만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이제 주고자 노력하는 구단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뭐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페란 토레스라든가 또는 뭐 이강인이라든가 이런 발렌시아 출신 선수들은 아마 지인 중에도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그렇죠.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선수들에게 정신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왜요? 테바스 회장이 이해가 안 가. 말이 돼요 이게? 사람이 자국 내에서 물론 스페인이 예전에 다 굉장히 나눠져 있었죠. 여러 네. 그 세력들이 이제 점유하던 그 이베리아 반도가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지역적인 감정이 좀 있는 심하죠? 국가라고 하더라도 음. 같은 이제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자국 내에서 200명이 넘게 죽었어. 그리고 이 사상자가 더 이제 늘어날 지금 걸로 어떻게 될지도 추정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왕실 부부 가가지고 네. 진흙 맞고 있어. 네. 총리는 거기서 이 말도 못 붙이고 그냥 도망갔어. 음. 경기를 한다고 근데? 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정부 쪽에서도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서 뭐 소방관 200명 정도인가를 음. 파견한다고 했는데 그거 이제 거부해가지고 되게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아까 영주형이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사태 벌어지고 나서 그 대응을 함에 있어서 이제 좀 지지부진했었던 것 때문에 정말 얘기가 많은 와중에 이게 네. 퇴근 시간부터 내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퇴근하려고 차 몰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변 당한 거죠. 천대지변으로. 네.
그런데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 미리 경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주의를 좀 하라고. 네,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비는 내린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이 정도 폭우가 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찬영이 얘기했던 그 테바스 회장의 결정, 그러니까 뭐 라리가 일정을 좀 계속 지속해야 되냐, 이거 자체 논하는 게 좀 넌센스다라는 그런 반응도 많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한 주는 쉬면서 네. 사람들한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축구 보러 가서 이렇게 뭐 골 그치.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뭐 하하호호하고 아니, 뭐 막말로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막말로 팬들 중에서도 그 발렌시아 쪽 연고가 있는 그래. 팬들, 그리고 그쪽에 지인이 있는 사람들 뭐 되게 많을 텐데. 이상하잖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하는 줄 모르겠네. 어쨌든 스페인 홍수로 이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이제 발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도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SBL은 이렇게 총 3경기 복귀를 해봤고 코리안 더비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지금 추세는 아마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